월스트리트볼 주린이 13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희 인턴 PD고요. 오늘도 경제가 어려운 2030 주린이들을 위해 두 분의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왔습니다. 올여름엔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뜨거운 더위와 함께 여름 강세장, 서머랠리가 찾아올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잘 지내지 못했어요. 역대급으로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얼마? 1,200명 오늘. 네. 그리고 그러게요. 이제 지금도 그 코로나 라이브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오늘도 어제만큼 지금 많더라고요, 확진자가. 특히 뭐 보니까 여의도의 진주집이라든가 네. 뭐 현대백화점, 강남 무역센터점이죠. 네. 예,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몰리는데. 맞아. 거기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네. 그동안 정부가 거기 막질 않았죠.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지방에 계신 본가에 계신 가족분들께서는 더 엄청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막 그 정도로 공포스럽진 않는 것 같고 좀 그렇죠. 이제는 뭔가 대신 이제 어디 식당 사람 많은데 네. 터져 있는 데나 아니면 백화점 이런 데 잘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개인 방역 수칙 그냥 잘 지키면서 이겨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백신 맞으셨어요, 기자님? 저는 아직 뭐 놔준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선배 그 예비군 거기 안 들어 얀센 거 맞을 수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괜한 걸 사실 여쭤봤네요. 그것도 지나서. 네, 그렇고 그렇군요. 또 코로나가 지금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고요. 4단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다음 주 저희가 방송 녹음할 때쯤은 결정이 돼 있겠죠? 왜냐면 그쵸. 일요일 날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렇겠죠. 지금 7월이죠. 모르겠어요. 올해 원래 2학기 때는 막 학생들 다 등교한다 그러고 막 지금 맞아요.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또 이렇게 이게 보니까 많아서. 오늘 오전에 조동찬 선배 라디오 출연하셨던데 거기서 제가 이게 살짝 들었거든요. 네. 2,000명을 넘으면 4단계 안 갈 수가 없대요. 아마 2,000개가 기준이 될 거라고. 2,000명이 기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녹음하는 날짜가 8일인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원. 네. 그리고 잠정 매출이 63조 원이라고 발표가 됐죠. 네. 저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분기를 이렇게 또 발표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실적까지 챙기는 우리 대학생 인턴 훌륭합니다. 근데 제 주식은 그러게. 근데 주가는 오늘도 빠지고 있어요. 어제에 맞아요. 이어서. 네. 뭐 그 얘기는 이따 할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뭐 재밌는 일 없으셨어요? 재밌는 일이요. 재밌는 일? 이게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네. 이제 30이 넘어가고 하면요 하루하루가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기자님. 저희 MZ 저희 같은 세대예요.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묶어주셔서. YMZ로 묶어드릴게요, 같이 기자님. Y로. 근데 여기 되게 묻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있네요. 그죠? 맞아요. 네. 선배 Y 세대고 저 M 세대 걸쳐 있고 끝에 저희 세대통합 팟캐스트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샤이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네, 그냥 용기 있게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그 네이버 직원이라고 밝혀주셨던 빈디님께서 대댓글로 달아주셨어요. 주린이 편에서 경제 카테고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음날에 사내 게시판에 건의했더니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경제 플러스 비즈니스 카테고리로 바뀌었네요. 찡긋! 이게 지난번에 저랑 혜민 기자님 둘이서 이제 방송했을 때 그때 언급을 했었죠. 저희가 그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지금 이 팟캐스트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오디오 클립엔 아직 그 경제 카테고리가 없어요. 이렇게 누를 수 있잖아요. 어학, 뉴스, 그쵸. 시사 뭐 이렇게 누를 수 있는데 경제 금융이 없고 아니다. 네, 그렇죠. 경제 금융이 없고 그냥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다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경제나 금융 카테고리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살짝 드렸었는데 네. 들으실 줄 모르고 네. 드렸었는데 사내 게시판에 건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경제 카테고리가
와 이런 일 제가 최종 의견을 할 때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와, 정말 좀 높으신 분 대단한... 아니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이버 직원이 들어준 거에 대한 이 파워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바로바로 네이버가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카테고리를 우리가 바꾸는 것 같은. 피드백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직접 건의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드리겠습니다. SBS에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근데 저희 그런 힘은 없어요. 저희가 들어만 드릴게요. 네. 다음 거 읽을까요? 다음 댓글 네. 조하나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콜라텍에서 빵 터졌어요. 맞아요. 퀴즈 못 맞춰가지고 이거 오답으로 콜라텍이라고 했죠. 오늘도 네. 지난주에는 이제 한승구 기자님이 그 퀴즈를 마치셨는데 네. 오늘도 혜민 기자님 네, 제가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지비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땡린이라는 표현을 써서 MZ세대가 이탈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제목 때문에 처음에 듣는 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주제도 항상 흥미롭고 얘기 나누시는 것도 재밌어서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팟캐스트 클립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언제까지 시험대에 오른 들을지 것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주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그러게요. 이분은 그러면 MZ 세대일까요? 아닐까요? MZ 세대일 것 같아요. 같습니다. 저도. 네, 그렇죠. 이게 요즘 어떤 단어에 무슨 리니를 붙여서 네. 그 초보의 뜻을 나타내는 신조어가 너무 많죠. 너무 그래서, 많긴 해요. 네, 그쵸? 반감이 생긴다. 뭐 이런 그래서 건가요? 이제 이런 거죠. 어린이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많다.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린이가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은데 너무 그 어린이는 미숙하고 불완전하다는 의미를 그런 편견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맞네. 우려가 또 있는데 저는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요즘 뭐 무슨 린이 붙는 거 너무 많죠. 그러게요. 그래서 네. 하지만 저희 팟캐스트는 연령주의를 지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대와 네. 나이와 무관하게 나이와 성별을 통합해서 그쵸. 네. 모두 동등하게 방송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주린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쵸. 이제 막 투자 시작하셨다면 어쨌든 댓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빈님. 다음 댓글인데요. 거북목 고친 거북이님께서 인버스를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길 원합니다. 친구가 인버스, 곧버스에 관심을 가지는데 인버스와 곧버스의 차이, 인버스는 단순하게 위험을 막는 용도인지 또 인버스는 어떤 외부 요인이 있어야 오르내리는지 어떤 뉴스를 주목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저희 이따가 본격 주제 이후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감사합니다. 최종 의견에도 댓글 자주 다시는 분이거든요. 되게 이거 반갑네요. 많이 잘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닉네임이 아주 익숙해요. 거북목 고친 거북이. 한번 들으면 까먹을 수 없네. 이분이 그 최종 의견 팀에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분이시구나. 네, 맞아, 선물도 맞아. 제가 보내주셨던 오고 나서 분이. 바로 다음 주에 왔어요. 제가 거의 그만두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선물이 와서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 이번 주에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뿌듯하네요. 네. 네. 다음 주에도 좀 더 많은 댓글이 달려보길 기대해보고요. 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네. Z세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 이거 지금 코너명을 고민하고 있는데 네. 이거 일단 제가 가제로 뽑아본 건 만반잘부거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자님? 승국 기자님? 보자마자 네.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지? Y세대와 M세대의 차이입니다. 전 알아요. 근데 전 계속 압니다. 들여다봤는데 네.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만반잘부 모르세요? 만반잘부? 뭐의 줄임말이요? 뭐 문장의 만반의 줄임말. 준비 이것도 아닐 것 같고 무슨 뭐 숫자 만인가? 만반의 근데 이거 저도 처음에 이것만 봤을 땐 이해 못했는데요. 네. 잘 이거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이거 퀴즈 아니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네. 근데 만반의 준비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그럴듯하다. 만반의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는 맞고 만반은 혜민 기자님은 아시죠? 네, 이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어제 검색해 보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꽤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원래 새로 만든 말은 아니고 원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그쵸. 지금. 새로 그렇죠. 여기 그쵸. 우리 인턴 친구 만든 게 아니고 다희 씨가 원래 있던 말이에요. 원래 있던 말이에요. 이건 신조어는 아니죠. 신조어 축엔 끼지 못합니다.
오래된 신조. 제가 정답은 이거는 퀴즈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입학식했을 때 이 만반잘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여져 있었어요. 입학 언제 했어요? 입학 2018년에 했어요. 아, 이거 꽤 된 신조어네요. 꽤 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건 있다던데. 정말 그 젊은 분들이 이 줄임말을 보면 이게 뭐의 줄임말인지 상상을 더 잘한대요. 이런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유추를 잘한다고요? 네. 아마 뭐 그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고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훨씬 잘 하신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성세대와 Z세대의 어떤 서로를 알아가는 코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이렇게 만반잘부로 가제를 붙여봤는데 지금 코너명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네, 저도 한번 고민해볼게요. 근데 이 만반잘부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떠넘기기.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던 게 기재부 코너 이름 기재부예요. 뭐예요? 기성세대와 Z세대의 만반잘부. 그거는 본인이 생각한 거? 네, 제가 써왔어요. 저 기재부 하고 싶어요. 기재부. 기재부 진짜 하고 싶어요. 다음 기재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PD님께요? 네, PD님 의견 기재부 어때요? 너무 오해하지 않아요? 처음 듣는 사람들이? 항상 설명해줘요. 내 뜻이 뭔지. 기재부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농담 따로. 그래. 기성세대와 Z세대의 만반잘부. 만반잘부. 그래서 기재부구나. 그 만반잘부를 설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 만반잘부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네. 이게 제가 또 소외감 느끼신 거 아니죠, 기자님? Z세대와 Z세대의 뭐를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드립니다. 기재부는 너무 길잖아. 그러면 기재부로 하고 부를 생각해보고 오는 거 어떨까요? 약간 끼워 맞추기로 해볼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 후보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기동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기동? Z세대와 기성세대 뭐 동심 뭐 막 이런. 동거동락. 뭐 제기발랄. 제기발랄. Z세대와 기성세대. 발랄을 뭘로 하실 거예요? 발랄한 만남. 발랄한 만남. 괜찮은데요? 이거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요. 괜찮다 싶은 거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퀴즈는 언어 영역입니다. 네. 언어 영역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이 없어지네요. 이런 거면 어려운데. 근데 막 맞추는 건 아니고 좀 그래도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이것은 최근 Z세대들 사이에서 신난다라는 의미로 떠오르는 신조어입니다. 2010년 정답. 잠시만요. 정답. 저 알 것 같아요. 잠시만요. 끝까지 일단 읽어드릴게요. 우리 승우 기자님 지금 전혀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으니까. 2010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래했는데요. 인터넷 공간에서의 역주행 문화와 밈 문화가 더해져 10년이 넘은 현재 다시금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저요. 네, 혜민 기자님. 무야호. 맞죠? 기자님 아셨어요? 기자님 정답입니다. 무야호가 신날 때 하는 얘기인 거는 알았는데 일단 그렇게 들었을 때 무야호를 떠올릴 수는 없었고 무한도전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왜 무야호인지도 몰라 사실. 진짜요? 저도 왜 뭐요? 그거 저도 무한도전 들었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어디 외국인인가? 그 알래스카에 무한도전을 갔어요. 그 김 누구 씨 찾는 김 누구였더라? 김상철 씨였나? 김상덕 씨였나? 그 알래스카에 그런 분 찾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무한도전 되게 재밌게 보셨나 봐요. 무한도전 안 보던 사람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같은 세대인 것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인 회관이 있었어요, 알래스카.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멤버들이. 그래서 무한도전 혹시 아세요? 이랬는데 잘 알죠. 뭐 맨날 보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이 무한하고 이제 혹시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 그럼 원래 무한하면 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이 안 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무한하니까 무야호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외국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사례가. 근데 그게 그러면은 왜 다시 최근에 그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그게 그 클립을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그 짤이 이게. 최근에 다시 막 돌면서 이슈가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유행어에 이어서 그 뒤에 뒤따라온 또 멘트가 있어요. 네. 그만큼 뭐뭐 하시다는 거지. 이거 아세요, 기자님? 이거까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뭐야오 이렇게 하시니까 정영돈 씨가 상황을 좀 수습하려고 네. 그만큼 신나시다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신난다는 뜻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그만큼 뭐뭐 하다는 거죠. 이것도 유행어가 돼서 만약에 기자님이 너무 졸려하시면 그만큼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요즘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혜민 기자님의 기원을 알았습니다. 1대1입니다. 네, 오늘 1대1이 됐고요. 다음 퀴즈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네, 너무 이렇게 빨리 맞추실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인데요. 이건 좀 짧습니다. 문제가. 입으로만 다이어트하는 사람을 일컫는 Z세대의 비속어는 무엇일까요? 아가리어터. 다시. 저 할게요. 아가리어터. 정답입니다. 아가리 파이터 아니에요? 아가리어터. 뭐예요? 다이어터. 질문이 뭐였죠? 입으로만 다이어트하는 사람을 다이어트. 일컫는 비속어. 아가리 파이터는 뭐죠? 아가리 파이터는 그냥 뭐 입으로 터는 사람? 입만 사는 사는 사람들. 악플 다는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입만 살아서 너무 흥분한 사람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헬스 그쵸. 유튜버도 너무 거기서 열심히 보신 거예요. 그 짬이 여기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경제 기사를 보면 헤드라인에 서머랠리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등장을 하던데 네.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좀 처음 봤어요. 주식 공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처럼 낯선 분들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서머랠리가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머랠리는요. 그냥 간단하게 우선 이 영어 단어 풀이를 하면 서머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랠리는 이제 경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두 개 합성어로 이제 매년 초여름, 그러니까 6월에서 지금 정도 한 7월까지 한 차례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름철 반등장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게 왜 오르냐?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때만 되면 오르니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때가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여름 휴가를 앞둔 시점이고요. 특히 선진국은 여름 휴가를 길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우선 주식이 앞으로 오를 걸 예상하고 주식을 많이 사두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다라는 이런 다수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상승장일 때는 사놓겠죠. 근데 하락장일 때는 팔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같이 서머 랠리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로 그러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냐? 그러면 서머 랠리라는 게 정말로 있는 거냐라고 그쵸? 사람들이 한번 알아봤는데 미국 증시에서는요. 1964년 이후에 여름철마다 주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약간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네요. 이 단어의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 같은 곳, 여름 휴가가 긴 곳.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많은데 다들 올해는 좀 다르겠네요. 올해와 작년은 휴가를 못 가니까 길게.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서머 랠리가 뭐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는 여름 휴가 때문에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10년 동안 이 미국의 S&P 500 지수를 분석한 결과 뭐 한 10년 동안 7회에 걸쳐서 서머 랠리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주가도 코스피만 보면 많이 오르고 있죠. 제 주가는 안 올라도. 우리나라는 이게 뭐 지금은 잠깐 이제 뭐 또 며칠 전에도 막 최고가 신고가도 찍고 뭐 며칠째 나오곤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서머랠리가 두드러지게 관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한 2010년 이후로는 거의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그 이전까지 넓혀봐도 별로 이렇게 크게 경험해 보지 못한. 통상 여름에 그 계절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뭐 이런 거 실제로 여름에 철이 막 더워진다고 예보가 나오거나 뭐하거나 하면은 그런 관련 주식들이 이제 조금 뛰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글쎄요. 그럼 옛날에 뭐 빙과주, 아이스크림주 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더울 때 먹는 것들도 워낙에 다양해지고 뭐 그래서 예전만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는 것 같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뭐 원래 여름철 되면 이제 사람들이 휴가 가니까 뭐 이제 관련주들도 오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지금은 코로나니까 좀 특수한 시국이라고 치고 예전에도 뭐 이 저비용 항공사들 들어오면서 워낙에 이제 짧게 여행이 이제 1년 내내 조금 넓게 퍼지는 그런 모양이 되다 보니까 여름이라고 특별히 뭐 휴가주가 더 반등하거나 그런 모습도 뭐 예전 같지 않아서 네. 그렇게 계절적인 수혜를 받기도 좀 힘들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이 진짜 그렇게 뭐 휴가를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만큼 길게 가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서머랠리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체감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래요. 딴 나라 얘기. 네. 특히 저는 코스피가 오르는데도 제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어디 그 입사 시험이나 뭐 상식 시험 볼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는 정도고. 네. 근데 뭐 여름에 주식은 여름에 사야 된다 뭐 이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저 어렸을 때 좀 들어봤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게 좀 관련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5월에는 팔고 뭐 6월에 사야 된다라는 얘기도 예, 5월에 정리하라는 얘기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뭐 1년 내내 보면 그런 것들 많잖아요. 연중으로 봐도.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게 서머랠리라고 할 만한 현상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 삼성증권이 실시한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이제 고액자산가 3명 중 2명이 올해는 서머랠리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이유 제가 이 기사를 봤거든요. 이 기사 보면 서머랠리를 기대하는 이유로 이 기업 실적 개선의 본격화 이걸 들었고요. 이거를 47%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코로나 극복 기대감이 46.8%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우선 제가 볼 때 기업 실적 개선한다고 해서 뭐 코스피가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지금은 사실 틀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건 좀 뒷얘기지만 친절한 경제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 삼성증권에 네, 그러다가 이걸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100% 이걸 믿을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 통계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방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에 그 고액 자산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800여 명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863명입니다. 정확히는. 그런데 고액 자산가라고 본 사람들이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요즘에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다고 이걸 고액 자산가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게 두 번째 의문이었고 또 한 가지 이제 863명 너무 이제 통계 수치 표본이 좀 적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도 아직은 있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뭐 김 기자 얘기했듯이 이게 통계라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한 설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뭐 지상파에서 이제 정색하고 다룰 만한 그런 그런 통계는 아니고 이건 정말 그냥 재미로 물어본 설문 결과니까 그냥 이 증권사에서 해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근데 아마 증권 고액자산가라고 해도 증권사에서 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포함한 건지 아니면 모르긴 몰라도 금융자산 10억을 그렇겠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증권사에서 했으니까. 금융자산 10억이라고 하면은 뭐 저는 고액자산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왜냐하면 예탁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 근데 뭐 주가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쫙 한번 올랐으니까 뭐 금융자산이 많이 오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분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나왔다. 뭐 당연히 기대는 뭐 합니다. 저는 고액자산가는 아니지만 저도 여름에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반, 예상 반, 뭐 희망 반, 뭐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조금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그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뭐 보유한 주식이 평가를 많이 뭐 평가액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주식을 새로 이제 많이 샀다는 많이 사신 가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더 이상 내가 투자를 못하니까 너무 올라서 이 젊은 세대들은 그냥 나는 주식을 주식을 저는 사자. 분명히 있다고 네. 네.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중장년층은 부동산 비중이 더 클 텐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주식 비중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결과는 네. 이 두 가지인데 기업 실적 개선의 본격화와 코로나 극복 기대감인데 선배 어떻게 보세요? 기업 실적이 개선은 되겠지만 삼성전자처럼 개선된다고 해도 이게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실적이야 뭐 네. 그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그날 이게 바로 이렇게 팍 오르면 좋겠지만은 제 기억으로 삼성전자가 네. 최근에 6번 아니면 한 9분기 뭐 아무튼 몇 분기 연속으로 지금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실적이 더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그게 별로 크게 새로운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데다가 이건 이제 앞으로 주가를 반영하는 측면이 더 큰, 앞으로의 기대를 반영하는 측면이 더 큰 것 같아요. 6개월 뒤에, 뭐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당장은 실적이 좋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이게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될 때 잘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나중에 업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그때는 분명히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미리 좀 올라놔 줘야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그걸 이제 받을 만한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결국 주가라는 게 실적과 수렴하는 이게 딱 수렴하는 타이밍이라는 거는 없고 계속 이제 변해가면서 이제 맞춰가는 과정의 연속인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실적도 안 나오다 잘 나왔는데 주가도 못 가는 이런 쓰레기 같은 회사 뭐 이렇게 욕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오르겠죠. 그런 희망으로 아직 팔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님 많이 힘드신 거 아니죠? 이게 서머랠리 이왕 올 거면 그 선두엔 좀 삼성전자가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많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을 거. 그쵸. 이 개인 주주가 수백만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분기 실적도 또 굉장히 좋았는데 15조가 넘는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오늘 8일 기준으로 계속 약세일까? 이게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 분석을 좀 봤더니 증권가에서는 이 실적이 좋더라도 이게 주가에 선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날 딱 실적이 발표됐다고 해서 이날 오르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삼성전자 주가 향방을 가르는 건 반도체고 그중에서도 메모리 업황인데 앞으로 메모리 업황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 깜짝 실적 발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선배도 이게 지금 이 깜짝 실적 발표가 된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9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 추정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삼성전자 깜짝 실적 계속 이어졌지만 이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대요. 그 9번 중에 딱 한 번이요? 지난 1년간 그러니까 4번 중에 딱 한 번밖에 없다고 해요. 아.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어제 주가는 빠졌고 오늘도 뭐 이런 상황이라서 물론 오늘 이제 각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에 관한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반영된 수익이 좀 8천억 원 정도로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쭉 영업 활동을 하면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일회성으로 받은 게 그게 이제 커서 실적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일회성으로 받았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게 의미인가요? 애플에서 받은 비용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삼성이요?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그쪽에서 이제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걸 만들어줘라고 해서 이제 그걸 잡아놓고 그걸 쟤네가 사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저쪽에서 이제 못 사갈 사정이 생긴 거죠. 못 사가는 사정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보전해 줄게라고 이래서 턱 이제 목돈을 한번 쥐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업황이 좋아져서라든가 뭐 이렇다기보다는
정말 일회성으로 수익이 탁 들어온. 예를 들면은 뭐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갑자기 팔았다라든지 예, 이런 거는 기업 활동에서 난 수익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서 난 수익은 아니고 그런 식의 일회성 수익이 3분기에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이긴 하지만 뭐 완전히 그렇게 그런 실적으로만 온전히 다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는 결국에 이게 3분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고 네. 오히려 실적 전망치를 낮춘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물론 2분기 실적은 잘 나왔지만 네. 이게 이미 끝물 아니냐라는 우리의 시선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완전히 탄력을 못 받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무슨 뭐 대규모의 새로운 뭐 M&A라든가 아니면 이제 파운드리 산업에서의 어떤 진전이라든가 그러니까 파운드리면은 이제 대만의 TSMC가 1등을 하고 있다는 그 사업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서 그걸 이제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인데 삼성이 파운드리 산업에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이런 격차는 좀 그때 있죠. 어느 회사 인텔을 인수했나요? 그 파운드리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금융그룹하고 유진투자증권 여기서 낸 삼성전자 보고서 오늘 나온 겁니다만은 제목이 그거예요. 서프라이즈 너마저. 서프라이즈 너마저. 좀 와닿네요. 빅 뉴스가 진짜. 필요해요.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파운드리나 M&A 누가 삼성이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나 전략이 필요하다.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실적 말고 드라마틱한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네. 나와 있는 대로 뭐 지금 요즘에 보면 네. 삼성이 그 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까지만 나왔고 그 그래요? 이후에 어떤 뭔가 움직임이 사실 네, 안 들린 지 그렇죠. 좀 됐죠. 예, 그러니까 그 뭐 투자 계획이라든가 뭐 합병이라든가 뭐 사업의 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의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뭐 이런 지적들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특사 사면 이런 건 영향이 저는 없을까요? 뭐 좀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삼성전자는 약간 장기 투자로 사시는 분들이 많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카카오 네이버가 옆에서 너무 오르나 보니까 이게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사셨던 분들도 약간 그런 박탈감을 느끼면서 좀 많이 속상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은 뭐 이제 연말까지만 있으면 또 많은 배당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특별 배당을 또 주거든요. 주린이의 질문. 배당은 그러면 오르고 내리는 거와 관계없이 그냥 주어지는 돈이죠? 맞아요. 그게 몇 주를 갖고 있냐가 중요하죠. 그쵸? 언제까지 몇 주를 갖고 있냐. 그래 이제 주당 배당금을 얼마를 할지는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간 특별 배당을 하겠다고 작년에 이제 결의가 돼서 작년에 일단 한번 이렇게 올 초에 이제 지급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기존보다는 뭐 높은 배당은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뭐 서머랠리처럼 이런 좀 주식시장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뭐 서머랠리 이외에도 뭐 월요일에는 주가가 항상 빠진다. 네. 또 이런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도 그 효과도 있었고 월말 효과, 뭐 월말은 주가가 또 오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실증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냥 미신일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상현상이라고 지금 다희 씨도 말을 했지만 이걸 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캘린더 효과라는 게 원래는 이 주식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효율적인 시장 가설에 반하는 이상 현상들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시장에서 이 주가가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 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다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캘린더 효과 같은 이상 현상은 안 생기겠죠. 근데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럼 이 이상 현상들이 뭐고 어떤 게 있냐라고 분석을 이제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썸머랠리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제가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네. 1월 효과라고 있대요. 네. 이게 뭐냐면 1월에는 그러니까 항상 연초에는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데 유독 1월의 수익률이 다른 달보다 더 좋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월에는 저는 사실 이 효과가 많이 큰 것 같은데 1월만 되면 뭐 정부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거다.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전망이 밝을 거다라는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낙관적인 수치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 전망도 좀 밝게 예견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오르고 또 한 아주 중요한 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말 연초에 이제 성과급을 줍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저희 회사도 연초에 주거든요. 그럼 이 돈을 이제 카드값 좀 갚고 나머지는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주식. 많은 사람들이 네, 주식을 사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회사원들 대부분 갖고 있는 돈을 주식에 많이 투자 최근에 많이 하고 네. 또 대부분 연초에 주더라고. 연말에 잘 안 줘요. 이상한 그죠 선배? 이게 선배와 저의 이제 약간의 연봉 체계가 좀 다르긴 한데 다르죠. 그렇죠. 저는 네. 연초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성과급이 들어요. 성과급이 아니라 뭐라 상여금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저는 좀 다르네요. 네. 저는 1월에는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고민 2월인가요? 뭐 1월, 2월에 들어와요. 뭐 이렇게 나눠서 네. 아무튼 뭐 연초에 어쨌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직장인들 때문에 1월에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네, 그게 1월 효과인데 사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월에 주식을 사려고 보면 대부분 다 주식이 올라 있어요. 주가가. 네, 이걸 1월 효과라고 하고요. 또 주말 효과가 있는데 네. 이거는 다른 요일에 비해서 금요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월요일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블랙 먼데이랑도 좀 이어지죠. 네네. 네, 그 이유가 이 공시 정보 발표 시점을 이제 그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공시 정보가 뭐냐면 우리 기업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내는 거예요. 네. 뭐 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다트에 뭐 공시를 올리던지. 그런데 대부분 이게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정보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많은 기업들이 금요일에 올려요? 그렇죠. 금요일 오후에 장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민원에 시달리지 않으려는 방법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걸 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평일에 발표를 하면 바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이거 팔려는 사람들 많고 그럼 주가 하락하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금요일 오후에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월요일 돼서 팔아야 됩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약간 이게 묻히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월요일 날 사람들이 막 팔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블랙 먼데이가 될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금요일은 대부분 주가가 오르고 이제 월요일은 주가가 내린다. 예전에는 뭐 지금은 이제 종이 신문을 보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옛날에 이제 신문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안 좋거나 불리한 보도 자료는 꼭 이제 뭐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신문 지면에는 기사가 안 나오니까 잘 사람들 신문 잘 안 보는 토요일자에 조그맣게 실리거나 아니면 일요일에 실리거나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네. 경찰이나 검찰에서 뭐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 당연히 잘 못한 것 같다. 그럼 그렇게 금요일에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법의 요일, 네. 금요일. 그리고 뭐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산타 랠리라고도 있는데요. 네. 이것도 앞에 설명한 거랑 좀 비슷해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걸 뜻하는데 왜냐면 이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말과 신년 초에 이제 보너스 많이 받고 그다음에 가족들 선물 많이 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수 증가로 이어져서 기업 매출도 오르고 이러면서 주가까지 함께 오른다.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재밌네요. 네. 되게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들으면 좀 재밌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주말 효과는요. 최근에는 많이 특성이 사라졌다고요. 주말 효과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월요일에 많이 떨어지고 금요일에 오른다는 거. 네, 이거는 예전에는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대요.
그렇군요. 네. 뭐 캘린더 효과는 아니지만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 처음 드레싱이요? 들었어요. 예, 처음 윈도우 들어봐요. 드레싱은 뭐냐면 이제 월말이나 결산이 될 때 예를 들면 내가 펀드 매니저예요. 네. 그래서 이 내가 운용하는 펀드를 실적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월말에 자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비중이 높거나 하는 종목들을 막 더 사고 안 좋은 종목들은 팔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높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좋아 보이게 잠깐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뜻이 뭐 윈도우를 닦는다는 뜻이에요? 윈도우 드레싱이 그 백화점에 무슨 전시해 놓고 네. 진열해 놓고 요런 그러니까 이게 좋게 포장하게끔 겉모습만 좋아 보이게끔 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네. 우와. 그런 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도 네. 하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나오죠. 무슨 뭐 새 마녀의 날, 내 마녀의 날 뭐 이런 네. 것들. 네. 오늘이 두 번째 목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옵션 만기일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지수 선물 음. 그다음에 뭐 지수 옵션, 주식 네. 선물, 주식 옵션. 이게 그 선물 같은 경우는 3, 6, 9, 12의 둘째 주 목요일. 네. 그리고 옵션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이게 이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미리 거래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날 얼마만큼 저 가격에 살게요, 혹은 팔게요, 미리 계약을 해놓는 거고, 옵션은 내가 저 정해진 날에 이 가격에 이걸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혹은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거나. 그래서 이거는 그날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말 그대로 옵션이니까. 근데 네. 어쨌든 그 정해진 날이 되면 이걸 뭐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이제 그 선물 옵션 계약이 청산이 되는 날인데 네. 이때는 기관과 이 거래 사실 개인들이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려고 하는 쪽이 많은지 뭐 살려고 하는 쪽이 많은지 이게 개별 거래마다 다 다르고 해서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날은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이제 막 출렁출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녀가 심술을 부린다고 해서 이제 뭐 내 마녀의 날이다, 뭐 새 마녀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죠. 오늘도 아침 오전에 그 잠깐 크게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옵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보통 이런 건 이제 장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 거래가 몰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미리 사실 뭐 대응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쵸. 이거는 뭐 힘들죠. 오를지 내릴지를 뭐 이걸 예상하는 거는 이거는 증권사에 계신 분들도 그건 불가능하고 네. 그건 자동으로 이제 매매가 청산이 되면서 이제 출렁출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심적인 타격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어느 떨어지겠구나. 아, 왜 떨어지는지는 미리 알 수 있는. 네. 이게 막 마냥 아무런 근거가 없는 미신은 그럼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그렇다고 실증적인 근거는 또 아니지만 이게 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예전에 그렇게 관찰을 해서 이제 이름을 네. 붙였을 테니까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요즘에도 그런지는 더구나 우리 장은 그쵸. 이게 또 더구나 우리 장은 뭐 국내에서는. 수출 중심이라 세계 네. 경기에 워낙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죠. 미국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고 뭐 그래서 이런 캘린더 효과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아까 김희민 기자 얘기했지만 서머랠리라는 것도 결국에 지금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죠. 거고 결국에는 어제 삼성이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네. 뭐 만약에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뭐 정말 작년 하반기나 연초처럼 막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라면은 뭐 주가 또 쭉 올랐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왜 내 주식이 떨어졌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이상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투하시면 돼요. 그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장기 투자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방치가 아닌가. 저도 요즘에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저도. 네. 저 미국 주식 방치하고 있어요. 이 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항상 고민이 되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방치하시는 이유가 보면 좀 더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러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전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네. 그래서 그 스마트폰, 핸드폰으로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PC로만 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면 너무 계속 들여다보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제 스스로 구속 장치를 두는 거죠, 이거. 급하게 팔아야 되면 어떡하나요? 그럴 일을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컴퓨터가 업데이트를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막 사고팔고 하고 싶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서머랠리가 진짜 실증적으로 근거가 있는 현상인지 궁금해서 한번 주제로 잡아봤는데 네. 또 다양한 주제들로 이야기 나눈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제 다음 주제는 청취자분께서 댓글로 물어봐 주셨던 인버스와 굿버스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제로고요. 제로인 상태로 오늘 녹음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를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기자님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주식 이렇게 창 보면 네. 뭐 막 보통 제가 이제 보는 건 개별 종목들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인데 다른데 이렇게 또 보면 선물, 그다음에 막 뭐 영어로 막 이렇게 써져 있고 영어 숫자 이렇게 선물이랑도 관련 없는 그냥 펀드입니다. 그냥 상품이요, 상품. 그냥 상품. 주식 시장에서 개별 주식 거래하듯이 그 아마 저도 그래서 이게 증권사에서 찾아봤어요. 내놓는 만든 상품인데 주식처럼 그냥 거래가 되는 거고요. HTS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PC에서 인버스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00개 나오더라고요. 이미 100개. 코스피 코스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인버스라는 항목에 100개의 상품이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식처럼. 그러니까 그게 거기 보면은 정말 5만 가지 것들을 다 기초 자산으로 두고 예를 들면 뭐 코스피 지수 가 오르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인버스 아니면은 뭐 구리가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연동이 돼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인버스 뭐 이런 식으로 5만 상품에다가 다 이걸 이제 걸어놓고 이제 그거를 개별 상품으로 만든 거죠.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증권사에서 만든 펀드를 제가 사는 거예요. 간접 투자를 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거기다 굿버스는 인버스는 1배지만 굿버스는 이제 올라가는 거의 2배로 떨어지는 이해가 반대로 추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본인의 개입이 많진 않겠네요. 개별 종목보다는 아닌가요? 간접 투자라고 하니까 뭔가 좀 그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예를 들어서 지금 공매도랑 헷갈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게 공매도가 떨어져야 돈 버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딱 공매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매도도 근데 같아요. 떨어져야 돈 버는 건 2개 다 같은데 공매도는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공매도는 이제 개별 기존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공매도를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지수를 추종하든 뭐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든 뭐 지수 선물을 추종하든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냥 그게 오르면 이거는 가격이 빠지고 그게 가격이 빠지면 이건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후행적으로 지수만 쫓아가서 수익률이 결정이 나는 상품이고 공매도랑은 조금 다르죠. 공매도는 가격 물론 그것도 이제 그 지수와 그 가격과 이제 반대되는 데서 수익을 얻는다는 점만 같을 뿐이지 공매도 행위 자체가 사실은 지수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그 해당 종목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완전히 별도의 상품이고 별도로 거래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지수에 영향을 준다거나 뭐 기업 종목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지는 않죠. 이 상품은. 이게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금지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인버스 굿버스는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거 못 살 겁니다. 그 살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공매도랑 그건 똑같네요. 그 부분. 그렇죠. 공매도도 지금 코스피 200 종목에서만 할 수 있고 하려면 이제 교육을 받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상품을 살려고 하니까
그 예탁금 1,000만 원인가 뭐 넣어야 되고 뭐 몇십 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퍼센티지로 그 수익률이 결정이 돼서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이 100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네. 이게 120원이 됐다. 그러면은 20원 벌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100원이 됐어. 그럼 20원 까먹었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수익률이 0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인버스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퍼센트로 따져보면 처음에 100원이잖아요. 네. 20%가 올랐죠. 네. 그러면은 120. 40%가 빠지니까 60원이 됐죠. 네. 손해가 났죠. 60원이 됐어요. 근데 아까 120원에서 100원이 됐죠. 이거는 16%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 2배만큼 32% 16% 아닌가? 16%가 오르면은 32%만큼 수익이 나죠. 네. 그러면은 92가 됐어요. 100이 안 됐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손해가 나요. 들고만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많이 떨어져야 이익이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단타를 해야 돼. 눈빛이 지금 막.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써야지 이걸 주 투자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거는 주 투자 수단으로 네. 쓸 게 아니고 소규모의 해지용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오래 들고 있을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나 주가가 이렇게 이게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주가가 올랐다 떨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네. 내렸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반대니까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들고 있으면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뭐 곧버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들어서는 좀 많이 팔았던데 제일 유명한 상품이 있어요.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코덱스 200 선물 뭐 곧버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상품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가 손해를 이제 많이 벌고 빠졌죠. 이거는 그게 작년 초죠. 작년 초에 막 엄청 코스피 많이 올랐을 때 샀다가 더 올라가지고 그때 아니에요. 옳죠. 그러니까 네. 예. 올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많이 그렇죠. 빠졌을 때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헷갈려요. 이게 네, 내 주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올해는 근데 주식이 계속 올랐으니까 네. 이거는 계속 빠진 거죠. 지금도 최근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심정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너무 오른 것 같으니까 네. 좀 있으면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오래 들고 가기가 상당히 좀 힘든 맞아요. 종목이고 이게 코덱스 200 선물을 추종한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아까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석 달마다 만기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청산이 돼야 돼요. 네. 그 석 달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선물을 그 거래를 이제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예상치 못한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 단타로 해지용으로만 조금 가지고 계시는 정하시겠다면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맞아요. 사실 해지용을 꼭 이걸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그쵸. 약간 저는 보면서 비트코인 순한 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네 저는 좀 이게 우리 어쨌든 주식 시장에도 네. 이렇게 좀 쾌락적인 해지는 있구나. 다양한 차원의 해지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주식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면 한국 주식을 좀 갖고 있고 그럼 미국 주식도 좀 갖고 있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지를 한다거나 반도체도 있으니까 그럼 뭐 자동차를 좀 사볼까? 뭐 면세점을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한다든가. 네. 반도체도 삼성만 갖고는 불안한데 그럼 하이닉스도 좀 갖고 있어 볼까? 뭐 굉장히 다양한 층위로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는데 네. 주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 꼭 이렇게 인버스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 보유를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뭐 금리 인상 수혜주를 예를 들면 뭐 네. 금융주라든가 금융주, 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거를 전문가들은 추천을 하죠. 곧버스, 인버스는
개인들이 상당히 좀 하기 힘든 상품이라는 게 대체적인 얘기. 그래서 이게 막 사람들이 한창 이 직장인들이 고버스, 인버스 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블라인드 어플 이런 데 보면 다들 고버스 탑승했다. 뭐지? 근데 진짜 벌레 내려간다. 벌레 같다가 진짜 곱둥이 같다. 기자님이 손잡이 꽉 잡아라. 곱지 안 좋아한다. 되게 그거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예, 많이 이제 이걸 샀는데 떨어지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이건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 손잡이 꽉 잡아라. 뭐 무슨 얘기 하는데요? 이거는 요거나 그 퍼센티지라고 2배씩 이제 하니까 등락폭이 훨씬 그렇죠. 물론 그 맛에 하는 거지만 네. 그래도 이게 비트코인 순한 맛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어쨌든 설명해주신 바에 따르면 그럼 인버스나 곱버스는 개별 종목보다 더 큰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개인들에게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이건 주로 기관들이 많이 하나요? 기관들이 뭐 일부씩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상품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던 걸로 지금 집계는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개별 종목도 사셨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주식이 한편으로는 오르길 바라면서 또 인버스 곱버스를 보면 내리길 기대하는 그런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반씩 사서 갖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 해놓고 나머지는 코스피 200 인버스 뭐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나는 이상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보고 뭐 비중을 뭐 한 9대1 뭐 이렇게 가져간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상황에 따른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주식이 계속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곱버스 인버스는 하락세가 지속이 되는 거죠. 계속 내렸어요.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니까 액면 병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단어 처음 봤는데 액면 분할은 이제 익숙한데 액면 병합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건 뭔가요? 선배가 설명해 주시죠. 뭐 이거는 그냥 액면 분할의 반대죠. 액면 분할은 뭐 삼성전자, 네, 카카오 뭐 이렇게 해서 주식의 액면가를 뭐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만들어서 네. 유통 물량을 5배로 늘리고. 네. 액면 병합은 반대입니다. 그 1,000원짜리 주식을 뭐 5개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네. 뭐 5,000원짜리 한 5,000원으로? 주로 만드는 유통 물량은 줄어들겠죠.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주식이 좀 희소해지고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주식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액면 분할을 한 기업도 주가가 천차만별이듯이 액면 병합을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또 주가가 좋거나 뭐 일률적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하진 않죠.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선물 인버스 같은 이런 상품은 액면 이런 이제 이것도 일종의 펀드라고 아까 김인 기자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특히나 선물 지수를 이제 퍼센티지를 가지고 추종을 하는 상품인데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1,800원 정도 원저리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거래가 될 때는 5원 단위로 거래가 되거든요. 호가가. 근데 이게 선물을 추종을 하려면 선물이 변하는 걸 정확히 반영을 잘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옛날에 뭐 한 5,000원짜리였을 때는 이때는 5원 단위의 효과라면은 아주 미세하게 잘 조정이 되겠죠. 근데 이게 1,800원까지 내려와 버리면 여기서 5원은 굉장히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하는 원리 기초 자산을 정밀하게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서 가격을 좀 올려놓으면 5원 단위로 거래를 해도 좀 더 이게 미세하게 잘 조정이 되면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이게 뭐 합치겠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이거를 합친 사례는 아직 없다는 것 같아요. 이런 ETF 상품을. 그래서 이거를 합치려면은 어떤 무슨 뭐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는 뭐 딱히 알려진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거북목 고친 거북이 청취자분께서 직접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저희가 주제로 삼아봤는데요. 인버스 곱버스 이외에도
다양한 해치 수단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한승우 기자님, 김혜민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를 주목해야 하는지 이렇게 알고 싶다고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어떤 뉴스 주목하시면 될까요? 이 주가가 너무 올랐다. 거품이다. 지금 코스피가 너무 올랐다. 지금 사상 최대 얼마 전에 찍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언젠간 또 이게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으면 이제 그럴 때 사면 되는데 사실 이걸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친구가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사지 말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혹시 친구 얘기라고 해놓고 본인께서 관심을 가지신 건 사실 아까 그 생각했어요. 네. 본인 이야기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할까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서머 랠리, 여름 강세장 올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 짚어봤고요. 그리고 청취자께서 질문해주신 인버스 그리고 굿버스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도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